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과정을 거쳐 땅을 분배받았는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가 있던 두 지파, 여호수아의 요셉 지파와 갈렙의 유다 지파가 가장 넓고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는 한마디로 조상을 잘 둔 덕을 본 거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의하면 이렇게 주요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 동안 나머지 힘없는 지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분배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중부의 중요한 산지를 분배받았고, 이미 모세 생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만 땅을 차지한 상태였지만, 이외의 나머지 7지파는 여전히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그들은 이후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 되는 실로라는 곳에 모여 남은 땅을 조사한 후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제비뽑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에서 잠시 언급했던 베냐민 지파가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지역인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베냐민은 12형제 중에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형제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정착기 초기 주도권이 요셉 지파에 쏠려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죠. 그 다음으로 제비 뽑은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의 네게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부의 중요한 도시인 브엘세바를 분배받긴 했지만 유다 지파에 감싸여진 형태의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이곳은 땅 대부분이 평지라 산성을 지을 수가 없어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웠고, 게다가 아말렉 족속 같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 여전히 위협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힘센 유다 지파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존재감이 점점 미미해져 결국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그리고 단 지파는 어디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지난 강의 때 이 지도를 보여드렸었죠.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과 함께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게 된 단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4지파는 모두 북쪽의 갈릴리 주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주로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을 분배받았고, 스불론 지파는 하부 갈릴리의 능선들과 계곡을 분배받았으며, 납달리 지파는 상부 갈릴리 지역을, 아셀 지파는 에커 평야, 성경 표현으로는 악고 평원을 차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 해변길과 연결되어 요단 동편까지 관통하는 통로가 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당시 이집트가 관리하는 무역로였으며, 동시에 군사도로가 관통하는 곳으로 이집트가 당시 세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보시는 건 그 유명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이집트 룩소르에 있는 일명 왕가의 계곡에서 역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상당수는 이미 도굴된 상태였죠. 하지만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채 부장품이 거의 그대로 발견된 건 바로 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그 존재감이 미미했던 소년왕 투탕카멘의 무덤뿐입니다. 많은 부장품 중 상당수는 황금으로 만든 것들이죠.
당시 발견된 부장품들은 지금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가 박물관에 가장 인기 있는 데일 겁니다. 보시는 건 당시 투탕카멘이 탔었다는 왕의 병거인데 이 역시 황금으로 덧입혀져 있죠.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전투를 지휘할 때 이런 마차를 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크게 대단할 게 없어 보이지만 당시 이런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같은 위력적인 무기였죠. 2마리에서 많게는 8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적진을 휘짓고 다니면 적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집트 룩소르의 대표적인 고대 건축물인 카르낙 신전으로 여기엔 투트모스 3세가 원정 중 정복한 도시의 이름들이 기록된 벽면이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 당시 이집트가 이 해변길을 따라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를 노려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 산지를 점령한 것이란 추론을 하게 되죠. 투트모스 3세 외에도 세티 1세, 람세스 2세, 메르넵타 등 주전 15세기에서 13세기에 이집트의 여러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이 해변길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여러 번 떠나 이곳에서 정복 전쟁을 치렀는데 이 시기가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기와 맞아 떨어지죠. 한편 이 땅을 지켜내려는 블레셋을 비롯한 해양 세력에게도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그들을 만만히 볼 수 없었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며 정리합시다. 먼저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할 무렵 서쪽 해변길에서는 이집트 원정이 있었고 이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령한 중부 산악 지역을 가장 유력한 지파들이 차지한 거죠. 이렇게 가장 안전한 땅을 유력한 지파들이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결국 힘없는 지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땅으로 내몰린 걸로 보입니다. 이는 이집트가 정복 전쟁조차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든 소나기에 주려 했던 지역과 이스라엘의 비주류 7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거의 겹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게다가 비주류 지파들은 이집트와 해안에서 사는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들, 요즘으로 치면 최신의 탱크로 무장한 세력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특히 블레셋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서 살아야 했던 단 지파에겐 이런 지정학적 상황이 이만저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단 지파의 사사로 활동하던 시기 이후 단 지파는 점점 북쪽으로 이주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인 레센 지역, 즉 헤르몬산 남쪽 기슭까지 올라가 버리고 말았죠.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지경을 표현하는 말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그 단이 바로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된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류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처음 땅을 차지했을 땐 지파별 힘의 역학을 이용하여 좋은 땅을 차지하려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그들 역시 만만치 않았죠. 사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오로지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상당한 원주민의 성읍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그 사이에 정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 주도적 세력을 이루고 있던 지파들이나 비주류 지파들 할 거 없이 모두 완전한 데를 분배받은 게 아니란 뜻입니다. 유력 지파들이 그나마 좀 나은 지역을 분배받긴 했으나 어느 지파든지 완전한 데는 아니었죠. 이제 그들은 각자 차지한 땅을 개척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파별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 세대가 모두 죽은 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채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죠. 그 결과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시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으니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만약 좀 더 땅의 분배가 공평했다면, 그나마 힘이 센 지파가 자청하여 좀 어려운 쪽을 맡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무튼 비록 그들이 스스로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지파별로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영감으로 가득한 카리스마적 지도자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살펴 주셨죠. 사사시대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사들의 시대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